골목길에요. 이면도로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차가 등장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홍순빈 아나운서. 네, 지난 9월 8일 새벽에 대구의 좁은 골목길을 지나던 행인과 차량 사이에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접촉사고인 줄만 알았는데 이 뒤에는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이 숨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영상 보면서 어떤 일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좁은 골목길에 차 한 대가 다가옵니다. 맞은편에 한 남성이 걸어가고요. 그런데 그렇게 지나치는 순간 차가 딱 하고 서버립니다. 네. 여기서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셨을 텐데요. 어쩐지 사람이 차를 피하는 게 아니라 차가 사람을 피하는 느낌입니다. 네. 잠시 후 같은 골목길에 같은 남성이 나타나서 이번에는 갓길에 세워진 차량 뒤로 몸을 수그려서 숨습니다. 설마 용변 보는 건 아니죠? 그런데요, 바로 그때입니다. 저기 멀리서 불빛이 보이고 차량 한 대가 다가오죠. 그 순간 남성이 갑자기 뛰쳐나가서 사고를 낸 겁니다. 아하. 꽝 하고 사고가 냈는데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던 거죠. 저 사이드 미러에 지금 부딪힌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이드 미러에 부딪힌 건데 이후에도요. 네. 차량 사고 수습에 나섭니다. 차량의 문을 툭툭 두드리기도 하고요. 여보세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는 선배도 사고 현장으로 부릅니다. 어허. 이 사고 차량에는 운전자 남성과 여성 한 명이 타고 있었다고 하는데 네. 그런데요. 이상한 점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아하. 혹시 눈치를 채셨나요? 아니, 저는 어두컴컴해서 뭐 그냥 차만 쳐다보느라 몰랐는데 뭐 이상한 일이 뭡니까 대체? 그러니까 처음에 사고가 날 뻔한 차량과 사고가 난 차량이 같은 차량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심한 새벽 시간대에 지금 이 차량과? 그렇습니다. 아하. 이 차량과 아까 네. 실제로 사고가 난 차량이 같은 차량이었던 거죠. 아하. 차량이 이 같은 골목을 새벽 시간대에 이 차량이. 네, 뺑뺑 이렇게 돌고 있다가 네. 똑같은 남성에게 여러 번 사고를 낼 뻔한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아하. 같은 차량이랍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뭔가 그러면 뭔가 구린 구석이 있는 거이지 어떤 상황일까요? 이 뭐 피해자라고 좀 추정되는 이 남자가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실패를 했잖아요. 처음에 운전자가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냥 차를 멈춰섰죠. 아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잠복하고 있다가 두 번째는 이제 성공을 한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제 사이드 미러에 손목을 이제 다치게 했는데 네. 이게 일명 손목치기라고 해서 손목치기라 그래요? 네, 손목을 이제 치고 이제 피해를 입는다 해서 손목치기로 하는데 네. 이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 거예요. 보험 사기를 노린 거죠. 왜냐하면 네. 이 운전자가 당시 음주운전 상태였거든요. 네. 이 약점을 알고 네. 이제 합의금을 뜯어내려고 네. 이런 이제 자작극을 벌인 건데 그래서 네. 결국 이 사람은 보험회사로부터 한 37만 원 정도를 받아냈다고 합니다. 저 이른바 손목치기라고 그러는데요. 그쪽 이 뭔가 보험 사기가 냄새 나는데 저렇게 손목치기 방법으로 뭔가 운전자에게 약점을 잡아서 돈을 뜯어내는데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저 운전자가 술을 마셨다는 거 어떻게 안 거예요, 그러면? 이 30대 운전자인데요. 30대 운전자랑 같이 있었던 여성이 있습니다. 하하. 16살 비양인데요. 네. 비양하고 그날 그 채팅 앱을 통해서 만났어요. 세상에. 채팅 앱을 통해서 한 식당에서 만나는데 이 식당에서 소주 2병을 나눠 마십니다. 아이고. 그리고 이 비양이 근처 우리 집에 가서 한 잔 더 하자라고 하면서 범행 장소로 유인하게 되는데요. 말하자면 이 운전자 식당에서 소주 2병 나눠서 먹고 음주운전을 해서 이 집으로 가게 됩니다. 아하. 첫 번째 고의 사고에 실패했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비양이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집 방향이 너무 헷갈린다라고 하면서 또다시 다른 범행 장소로 유인을 하는데 아하. 그렇게 두 번째 고의 사고로 접촉을 하고 아하. 이 운전자 K씨는 그 당시에 굳이 술을 안 먹어도 되는데 억지로 술을 비양이 먹게 했고 아하. 모텔에 가면 되는데 굳이 자신이 집으로 가자고 하면서 네. 길이 헷갈린다라고 하면서 좁은 골목을 3번이나 돌도록 유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아하. 이 비양 16살 미성년자잖아요. 네. 그 위에 주범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하. 주범 A씨는 20살의 네. 동네 선배인데요. 네. 이 동네 선배인 사람이 네. 동네 후배인 B양 16살밖에 되지 않았죠. 네. 또 다른 공범 C군 17살 되는 도양 선후배끼리 이런 사기를 공모를 했는데 아하. 이 A씨가 채팅방에 설치해서 이 운전자를 물색하게 했고요. 네. 그리고 만나자고 해서 식당에서 술을 먹게 합니다. 하하. 그리고 대구 남구 이 봉덕동 근처의 좁은 골목길로 유인한 다음에 저렇게 고의 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지금 이 장면을 여러분 잘 보세요.
범죄 현장에 범인 공범들이 3명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바로 20세 남성이 주범, 손정혜 변호사님 말씀하신 이 모든 일을 꾸몄던 주범이 떡하니 가운데 있고, 이거 절묘하면 떡하니 가운데 있어요, 지금. 그리고 오른쪽 17살 남성이, 그러면 손정혜 변호사님, 저 사람이 아까 손목치기 했던 그 보험사기 했던 그 사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하. 이 사람 고의로 손목치기 전법을 썼는데 네. 첫 번째 성공할 줄 알았지만 네. 실패했습니다. 왜냐면 그리고 가까스로 그 왼쪽 맞은편에 있던 16살 여성이 그 30대 남성을 유인해서, 여기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골목이 헷갈려, 한 번 더 가요. 그래서 저 골목을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바로 저런 보험 사기를 하게 됐다는데, 정말로 어쩌면 단순한 접촉 사고로 끝날 뻔, 묻힐 뻔한 이 사건, 과연 어떻게 밝혀지게 됐는지 그 전문가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어설프게 팔부딪힌 애가 단독범행으로 단독범행을 했는 걸로 제가 알았었거든요. 네네. 알았었는데 그 사고 현장 그 주변의 CCTV를 상당한 분량을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그 골목을 계속 맴도는 차가 있었어요. 네네. 그 차에 이제 공범이 있겠구나. 어떤 연결고리가 있겠구나. 그 20세 그 남자애가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네. 손목치기 한 애를 태워서 사고 장소에 이제 다니면서 어떤 장소가 범행하기 딱 좋은 장소냐, 장소도 선정하고 또 내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렌트카를 운행했는 사람이 누군지 또 밝혀내고, 그다음에 또 경찰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현장에 그 남자가 술 먹은 남자가 운행했는 모닝 차량에 내려가지고 태연하게 그 옆에서 쳐다보던 그 여학생이 또 있는 거예요. 네네. 이 주장으로 또 어떤 연관이 있을까?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연결을 시켜봤죠.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공범관계인 거예요. 그런데요, 김주한 위원님, 뭔가 이 피해를 당한 운전자, 물론 이 피해를 당한 남성도요, 뭔가 좀 애초에 이 16살 미성년자를 만날 때, 여성을 만날 때 뭔가 안 좋은 의도로 만났을 수도 있어요. 일단 채팅앱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뭔가 이 보험 사기 냄새가 나는데 뭔가 이게 확실치 않고 뭔가 이 낌새를 차린 것 같았습니다. 지금 피해 운전자도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현장을 잘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린 렌트카를 빌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렌트카를 운전한 사람이 따로 있고 아하. 내려준 사람도 따로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대부분의 그 채팅 앱을 하면요. 네. 이제 보통 그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성관계 성매매 쪽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네. 보통 그 성매매 관계할 때는 그 여관이나 호텔로 가지 자기 집으로 유인하는 경우는 상당히 없습니다. 아하. 더군다나 자기 집도 모른다 세 바퀴를 계속 돌다가 네. 부딪혔다. 네. 그 결국 피해자라고는 좀 이상하지만 그 남성분이 네.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아하. 또 그분이 제가 볼 때는 많이 고민을 했겠죠. 이상하다. 자기 집에 가서 성매매 하자고 그래? 그런 사람이 없을 텐데. 나이도 어린애인데. 그리고 여관이나 호텔을 갈 텐데 이상하다. 그런 이상한 낌새를 치고 결국은 경찰한테 얘기를 했고 경찰이 네. 다시 한번 네. 조사를 하다 보니까 얘가 렌트카를 빌려서 계속 몇 바퀴를 돌았어. 아하. 내려주고 또 태워주고. 네. 근데 내용을 보니까 SNS는 이미 지웠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추적을 하다 보면요. 같이 살고 있다라든지 둘이 만난다라든지 그런 게 CCTV나 아하. 다른 통화 내역에서 충분히 네. 조사가 됩니다. 네. 근데 그런 거를 그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간과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김동철 교수님, 사실 이 남성, 30대 남성 입장에서는 자기가 약간 뭔가 좀 떳떳지 못한 상황이지만 지금 16살 미성년자 여성과 술을 나눠 마시고 그 여성이 사는 집으로 가는 과정에 이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뭔가 떳떳지는 않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건 이상하다. 형사님, 정말 이상한데요. 거기를 몇 번 맴돌았어요. 그런데 그 손목치기 했던 그 가해자, 그 보험 사기 했던 사람이요. 김동철 교수님, 저 혼자 그랬어요, 혼자. 단독범을 주장했답니다. 예, 단독 범행이라고 이야기를 계속 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결국은 이게 이제 의의가 좋은 거예요?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이게 사실 의의가 좋다라는 것보다 네. 사실 이런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들이고요. 네. 그리고 본인은 사실 성인이잖아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들을
회유를 하거나 네. 어떤 뭐 협박이 있었다면 어떤 네. 방법을 통해서 만약에 했다면 네. 이건 또 청소년법에 관계된 부분들이 분명히 또 있을 겁니다. 아하. 사실은 20살짜리 그 범죄자가 네. 지금 보면 상당히 치밀하게 계획을 했던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치밀한 계획을 했습니다. 아하. 저희들이 보니까 상당히 치밀해 그러니까요.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만약에 공범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다면 네. 더욱 행동까지 치밀해졌겠죠. 아하. 그런데 미성년자고 초범들이었기 때문에 네. 행동들이 그리 미숙해질 수밖에 없던 아하. 상황.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지금 20살 먹은 이 친구가 아마 다른 전과도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네. 그리고 또 이런 여죄에 대해서도 추궁을 해봐야 아하.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런 보험 사기 정말 당돌하게도 머리를 이상한 쪽으로 써서 저런 보험 사기를 꾸민 데에는 홍순빈 아나운서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닌가? 혹시 그 부분 취재가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주범, 20살 주범은요, 16살 동거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런데 동거녀가 임신을 하게 되자 초음파 검사비와 빈혈약 구매비가 필요했던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동거녀 친구인 여성과 그리고 후배를 끌어들여서 아하. 이렇게 3명이 범행을 같이 저지르게 된 겁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진짜 이거 사연을 듣고 보면 더 기가 차요, 지금 이게. 네, 그렇습니다. 결국 그 어린 나이 미성년자의 나이에 임신을 하게 됐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이런 범행을 공모해서 사기 범죄까지 일어났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어떤 보호 시스템의 미비나 부모들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 사기를 이렇게 공모해서 하는 것은 마땅히 처벌받아야 되고요. 요번에 제대로 혼이 나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인데 네. 저는 이 사건에서 이렇게 보험 사기 일단 특히 미성년자들에게 이렇게 비난을 할 수 있지만 그러면 네. 보험 사기 피해자라고 하는 30대의 이 운전자는 정당한 피해자냐 그런 아하. 생각도 듭니다. 네. 일단은 본인이 채팅 앱으로 만난 사람이 미성년자인 여성이라는 걸 알았다고 한다면 사실은 같이 술을 먹고 네. 더군다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부분도 도덕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다만 수사를 했더니 네. 소주 2병을 마셨다고 하는데 그 혈중 알코올 농도는 처벌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고 해서 아. 현재는 음주운전죄로도 처벌하지 않고 네. 우리 성매매는 미수죄를 처벌하지 않거든요. 아. 그러니까 성매매를 하기로 했는데 미성년자와 실제로는 실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역시 처벌 대상은 음흠. 아니어서 특별히 처벌할 방법은 없는 상황이긴 아하. 하지만 네. 16살 여성과 술을 먹고 또 성매매를 하려고 했다라는 점에서 네. 본인이 마냥 피해자라고 억울하다라고 주장할 만한 사건인지도 좀 본인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아하. 듭니다. 이 사람은 이 정도로 네네. 끝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네네. 돼요. 만약에 이 여성이 유인해가지고 모텔로 갔어요. 아하. 그리고 이 남자들이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당신 미성년자라면 관계를 하려고 했지 막 이렇게 협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더 큰 피해를 당했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뭐 좋은 지적하셨는데 지금 주범은 성인이고 또 공범은 지금 미성년자잖아요. 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하. 법을 악용하는 거예요. 미성년자들은 잡혀도 소년법에 따라서 중하게 처벌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하. 성인이 이렇게 미성년자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이런 거는 좀 제대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서 그 범인들이 한 자리에 모인 사진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김주환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이 상황에서 20살 남성이 주범이라 불리는 게 맞나요? 지금 이 모든 일을 뒤에서 배후 조정한 꾸민 건데 20살 남성을 주범으로 보는 게 맞고 저 17살 남성이 실제 손목치기 행동을 옮긴 사람이 17살 남성이고 16살 여성은 남성을 유인했는데 나머지 사람은 공범이고 20살이 주범인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맞습니까? 참 어려운 난제입니다. 네. 보기에 따라서 틀려지는데요. 네. 일단 계획을 한 거는 이제 20살 남성이 맞으니까 네. 됐는데 이제 같이 할 때 이제 공모 공동 정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역할 분담만 따를 뿐인데. 아하, 네. 근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가 의외로 많습니다. 네. 손목치기뿐만이 아니고 사실 아까 우리 이인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여관이나 모텔에 대 갖고 여성을 이제 미성년자죠. 네. 여성을 데리고 와서 채팅에 만난 다음에 남자들이 들이닥쳐 갖고 돈을 많이 이렇게 갈취하는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성분도 그 운전했던 남성분도 사실은 그 도덕적인 어떤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로 참 어이가 없고요. 17살짜리 미성년자 남성이요. 학생이라 해도 되겠죠. 그 17살짜리 미성년자가
이거 내가 그런 거예요? 내가 혼자 그런 거예요? 단독범이에요? 이 무슨 빗나간 이게 의리라고 이런 말은 의리 붙이고 싶지 않아. 이게 무슨 의리입니까? 17살짜리 이제 벌써 머리에 피도 안 마른 17살짜리가 나 이거 혼자 한 거예요. 경찰한테 허위 진술이 나고 정말로 큰 벌을 받기를 단죄를 받기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요, 이 실시간 검색어에 계속 상위권에 있고 떨어지지 않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마이크로닷, 줄여서 마닷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손정혜 변호사님. 네, 이 사건의 최초의 내용은 지역신문에도 98년도에 보도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아하. 그때 보도된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네. 충북 제천시 송악면의 낙농가 신모 씨, 당시 나이로는 41살이었다고 합니다. 네. 젖소 85마리와 트랙터를 처분하고 잠적했다. 아하. 원유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사료비 상승에 따른 부채 해결이 어려워지자 잠적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고요. 이게 실제 그 보도된 신문인가 보네요. 네, 실제로 어허. 저런 사건이 존재했다라는 거죠. 정부 지원금 연대 보증을 받았고 이걸 서준 낙농가들 상대로 지금 정부는 자금 회수에 들어갔다. 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네. 말하자면 낙농업을 하면서 주변의 어떤 사람들에게 연대 보증을 서게 한 후에 아하. 그 지원금을 받아서 잠적했다. 정부는 이 피해금을 회수했다라는 게 보도 내용인데 네.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피해 사례들이 지금 쏙쏙 드러나고 있는 것인데 네. 이것뿐만 아니라 아버지 신모 씨가 그 당시에 네. 내가 산부이자를 줄 테니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아하. 하면서 주변 여기저기에 개인적으로도 돈을 빌리고 나서 잠적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네. 어머니 마찬가지로 어머니 김 씨도 주변에 갯돈을 부어달라라고 얘기했지만 이 계금을 들고 잠적을 했다. 네. 그래서 주민 수십 명,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10명 이상, 최소 10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 당시 돈으로 피해 금액만 20억에 아하. 이른다. 네. 그래서 이 피해자 중에는 연대 보증을 섰다가 빚더미에 앉기도 하고 네.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아하. 겪었다, 20년 동안. 네. 그래서 지금 충북 제천 경찰서는 마이크로닷 부모에 대해서 네. 인터폴의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진해서 출석할 것을 지금 요구 중인 상황입니다. 아니 지금요. 지금 상황이요. 걷잡을 소식이 커지는 분위기예요. 손정희 변호사님. 인터폴 적색 수배라는 게 어떨 때 하는 거 무슨 의미가 이게 지금? 국제적으로 중범죄인 피의자의 상대로 내리는 최고 수준의 국제 수배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국제 수배예요? 그러니까 신병이 확보되면 체포돼도 마땅한 네. 수배가 내려졌다라고 생각이 되면 되는데 아하. 이 지금 뉴질랜드에 있다라고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네. 뉴질랜드 경찰이 피의자들에 대한 소재를 파악해서 체포한 후에 네. 그 국제사법공조 절차로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서 그 인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전에 네.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아하. 그 적색 수배 요건으로는 중범죄, 살인, 강도 그리고 아하. 수십억 대의 경제 사범에 대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네. 20억이라고 하지만 피해 금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늘어날 수도 있고, 아하. 98년 기준으로 20억이기 때문에 지금 또 돈으로 환산해 환산하면 보면 훨씬 더 많은 피해 그러겠네요. 금액이 있고 더군다나 연락이 두절됐다는 점. 아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망갈 우려도 있다라고 아하. 경찰이 본 것 같습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네. 제가 알기로는 마이크로닷의 부모님이라는 사람들이 네. 방송 예능에도 나왔던 사람인데 그러면 지금 수배량이 떨어질 정도면 진짜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딘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입국을 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여권을 이제 새로 만들어야 된대요. 아하. 여권을 만들어 2, 3주 정도 걸리는데 그래서 좀 이제 지연이 된 것 같다. 그러면 경찰에 연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하, 네. 내가 언제 출석할 테니까 뭐 조사기를 잡아주세요. 근데 전혀 경찰한테 연락이 없는 거예요. 아. 경찰이 연락을 해도 받지도 않고. 아하. 그래서 이제 경찰이 부득이하게 이제 네. 적색 수배를 내린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면 마이크로닷은 혹시 알지도 몰라서 경찰이 마이크로닷에게도 연락을 취하려 했으면 닿지 않았다는 거죠. 뭔가 지금 상황이 이상하게 계속 갈수록 꼬여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김주환 의원님, 지금 연락도 안 돼요. 지금 마이크로닷의 부모님이라는 사람들은 연락도 안 되고 지금 잠적한 것으로 추정이 돼서 인터폴에서 적색 수배령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마이크로닷의 부모라는 사람들이 예전에 한국에
드나든 흔적이 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예. 그 내용을 보면은 네. 2015년도에 그 마이크로닷이 어떤 예능 프로그램, 그 뭐 이런 가수 같은 경우를 선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하, 네. 근데 거기에 그 마이크로닷의 어머니가 잠시 한국에 들렸다라는 거를 그 마이크로닷의 형이 자기 트위터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아하.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네. 한국 국적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면 이제 출입국 심사할 때 그게 저희가 기소 중지되면은 공항에서 적발이 되거든요. 네. 그게 검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아하. 근데 이 당시에 이미 마이크로닷의 어머니는 뉴질랜드 국적을 취득했다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여권을 가져올 때 뉴질랜드 여권을 갖고 왔기 때문에 아하. 저희 나라 국적이 아니라 우리나라? 확인할 네. 길이 없었던 겁니다. 아하. 그래서 그걸 알고 나서 이제 자유롭게 드나들었을 겁니다. 네. 이후에도 또 왔을런지는 저는 모르는 건데 네.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제가 이 마이크로닷이 그 사건 발생 때 충북 제천 송악을 잘 압니다. 아하, 네. 왜냐하면 제가 거기 약간 근무를 했었거든요. 네네. 거기 인구가 한 4,500명 되는데 아하. 말 그대로 시골 전형적인 그 농촌 도시입니다. 네. 그 목축업 아니면은 농사 짓는 네. 그 동네 사람들이 서로 다 알아요. 그 정도예요? 아하. 네, 너무 잘하는 동네인데 그렇게 되고 났으니까 마을 분들이 상당히 지금 마음적으로 피해가 큰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사건 이후로 마을이 쑥대밭이 됐다 막 그런 얘기 있었어요. 네, 엄청나게 피해가 많고 지금까지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그 있습니다. 정도입니까? 그런데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2015년 3년 전에요. 홍순빈 아나운서 마이크로닷의 형이라는 사람도 산체스라는 사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산체스도 그때 당시 SNS에 뭔가 글을 남겼다는데 그 글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산체스의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 집 근황이라면서 글을 올렸는데요. 엄마는 제호의 쇼미더머니 본 경연을 보려고. 제호가 누구예요? 마이크로닷의 본명입니다. 아하. 마이크로닷이 출연하는 힙합 예능 프로그램을 보려고 한국에 들어오셨다. 아. 그런데 그럼 마이크로닷의 본명은 신제호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아하. 그 당시 네. 이 동생이 그때는 바로 탈락을 했다. 아하. 라면서 이건 마치 네. 챔피언스리그 준준결승에서 메시, 그러니까 축구 선수 유명한 네. 메시를 보려고 갔다가 3분 만에 그 십자인대 파열로 메시를 보지 못하게 된 아, 겁니다. 나름대로 무슨 비유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하. 나름대로의 비유를 이렇게 했던 거죠. 네. 바로 저걸 트위터를 근거로 당시에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한국에 들어왔음을 알 수 있고 그 당시에 여권 국적이 바로 김주환 의원님 말씀처럼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라 뉴질랜드 국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당시에는 뭔가 사법당국에서 알아채지 못했다. 지금 이런 추정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김동철 교수님, 네. 지금요 잠적설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를 들어보니까 애초에 마이크로닷이 예능 프로그램 나와서 했던 얘기가 뉴질랜드에서 우리 부모님이요 엄청나게 큰 한식당 운영해요. 그런데 지금 한식당이 영업을 안 한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지금. 네, 마이크로닷이 지난해 자신의 SNS에서 이런 네.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뉴질랜드에서 큰 식당을 하고 있고 상당히 맛있는 식당이다라고 이렇게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스포월드가 이제 취재를 한 것들을 보면 네. 취재했을 때 이제 그 종업원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었을 때 아하, 네. 지금 현재는 다른 사람에게 매각이 된 상태다. 아,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어허.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이제 사실 관계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지만 네. 그냥 그 주인의 입장, 그러니까 아버지의 입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네. 종업원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럴 수 상황이시잖아요. 있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하. 명확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취재 결과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아하. 그리고 또 그 종업원이 하는 얘기는 한국에서 너무 많은 전화가 와서 아, 그 지금 현재 식당이에요? 그 식당에 아. 너무 많은 전화가 와서 지금 현재 영업을 하기가 상당히 아. 어렵다라고 하는 정도의 토로까지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전화가 안 올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취재하는 기자들이 전화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 뭔가 사태 파악을 해보려고 전화할 수도 있고요. 당시 20여 년 전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가족분들이 전화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전화가 걸려올 수도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마이크로닷이 홍순빈 아나운서 예능에 나와서 자기 집 재력이 좀 이 정도 된다. 뭔가 밝힌 적이 있다면서요. 지난해 12월에 예능 프로그램에서 출연해서 마이크로닷이 했던 얘기인데요. 네. 마이크로닷은 그러니까 남들이 볼 수 있는 제품을 사는 것 대신에 집에 투자한다 이런 얘기를 그래요? 했습니다. 어허. 그러면서 이제 형인 산체스와 같이 산
19억 원짜리 뉴질랜드 집을 공개하기도 했었는데 네. 그 집이 당시에 방송에도 공개가 됐었습니다. 아하. 보니까 2층짜리 저택이었습니다. 네. 잔디가 깔린 뭐 마당이 있었고 뭐 차고까지 있고 또 그리고 깔끔한 인테리어까지 공개가 네. 되면서 많은 아하. 관심을 받았는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만큼 이 뉴질랜드에서 자신은 이런 재력을 갖고 있다라고 과시를 했던 적이 있었고요. 네. 또 최근에는 뭐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자신의 외제차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형과 함께 집을 사들였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19억 정도 되는 집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자랑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 뉴질랜드에 성공했다. 아마 그런 뜻으로 밝혔을 거예요. 그런데 손정희 변호사님, 일각에서는요. 지금 마이크로다셋에 20여 년 전에 마이크로다셋 부모가 사기를 하고 주변 지인들에게 사기를 저지르고 뉴질랜드 도피한 것과 관련해서 아니 부모가 과거에 저지른 거 가지고 왜 마이크로다셋에게 책임을 묻냐 이런 지적이 있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신종 연자제냐, 뭐 그 당시 나이가 5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정확히 알았겠느냐 이런 점에서는 좀 지나친 비난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네. 이런 점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제대로 알지 못했느냐. 그리고 정말 부모가 돈이 없어서 갚고 싶어도 못 갚은 상황이었느냐. 갚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무책임하게 이렇게 피해를 확산시킨 거 아니냐. 이런 물음에 대해서는 마이크로다도 딱히 할 말이 없어 보이는 게 최초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전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사실은 반박 대응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라고 답변을 했지만 이 네. 답변 역시 진솔하지 못한 태도다. 왜냐하면 지금 피해자 A씨라는 분이 지금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보면 마이크로 다시 긁어부스럼을 만들고 있다. 왜냐하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소상하게 알고 있지 못하더라도 이런 피해자가 있다는 걸 알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그 마이크로 다시 방송에 나오면서 피해자들 일부가 전화를 직접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화를 하면 전화가 자꾸 끊어졌다는 거예요. 계속 끊어졌다. 네. 고의적으로 회피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고요. 네. 또 한 피해자는 네. 실제로 마이크로 닷을 만나기 위해서 충북이 있잖아요. 네. 서울 방송국까지 찾아가서 아하. 만났다는 거예요. 만나서 아. 실제로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빚을 졌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네. 라고 물어봤을 때 아 죄송하다. 상황을 파악하고 아버지한테 전달해서 혹시 그런 피해가 있다면 변제하게끔 하겠다. 네. 이런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네. 아버지가 진 빚을 왜 나한테 얘기하느냐고 아. 오히려 당당하게 이야기해서 이 피해를 주장하시는 분은 그러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일반인이라면 네. 사실 아버지 빚을 아들이 갚을 이유는 없죠. 법률적으로. 그런데 적어도 TV에 나와서 이 TV에 나와서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주변의 그 고향의 피해자분들 계속 TV 활동을 보고 그 2차적으로 어떤 피해를 계속 상기하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 피해가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왜 가해자 가족은 저렇게 떳떳하게 살고 있을까? 그리고 마이크로 다시 사실관계는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내가 준 피해 금액으로 뉴질랜드에서 어떻게 보면 그 이익을 향유했을 수도 아하, 있잖아요. 네. 자식으로서. 그럼 좀 더 공손하고 조금 더 송구한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아하. 당당한 태도는 좀 문제다. 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조금 더 사실관계가 파악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언제 이런 피해를 알게 됐는지. 인지를 했는지. 아하. 그리고 만약에 이걸 알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네. 어떻게 부모를 설득하는 노력을 아하. 하고 있는지 네. 이 부분을 좀 확인한 후에 비판을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아직까지는 피해를 당하신 분들의 자제분들이라는 분들이 올린 글입니다. 그러니까 주장이라고 일단 해두겠습니다. 지금 나중에 경찰이 필요하다면 마이크로닷에게도 뭔가 이 참고인 정도로 조사를 할 때 진짜로 그런 말 한 사실이 있는가도 뭔가 좀 밝혀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로 그런 말을 했다면 피해자분들에게 2번 상처를 주는 길이잖아요. 아, 왜 우리 부모가 잘못한 거 가지고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고 말을 했다면 정말 분통 터질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인철 변호사님, 네. 지금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이미 마이크로닷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글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면서요, 지금. 그 피해자의 자녀들이 이런 억울한 글을 올린 거예요. 아하. 마이크로닷에 이제 형의 이제 그 인터넷 SNS에 올렸는데
그 댓글이 바로 삭제가 됐고요. 아하. 또 마이크로닷은 이제 아예 계정을 차단했다고 합니다. 어. 그런 걸 보면은 이미 자신의 그런 피해 글을 이미 알고도 삭제한 것은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아하. 또 이런 말을 했대요. 네. 마이크로닷의 형제가 부모님하고 한국하고 이제 사이좋게 한국에 가서 살면 안 되겠냐 했더니 네. 친척분 중에 한 명이 이런 말을 했대요. 너희 부모님 그 제천 가면 칼 맞는다. 아하.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한 거 보면 부모님이 뭔가 좀 잘못했구나 이런 거를 충분히 인지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건데 네. 저는 이제 아까 손 변호사님 잘 지적해 주셨지만 네. 사실 법적으로 우리 헌법에 연좌제는 금지가 돼 있습니다. 아하, 네. 부모가 잘못한 것을 뭐 자녀한테 책임 묻기는 어렵겠죠 법적으로. 네. 하지만 도의적으로 네. 이 사기라는 거는요. 굉장히 그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네. 피해자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입히는 게 아하. 집안이 완전 풍지박산 날 수가 그렇죠, 있고 네. 그래서 부모님이 저는 잘못한 것 같아요. 부모님이 피해자를 좀 찾아가서 네. 변제의 노력을 하든지 해야지 아하. 그냥 그 사기 금액을 다 가지고 해외에 가가지고 도망간 거 아닙니까? 네. 도망가가지고 떵떵거리고 잘 사니까 네. 피해자 가족들은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네. 그럼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 좀 한번 가져와 주세요. 찾아봐 주세요. 뭐냐면 마이크로닷의 부모라는 사람들이 했던 그 얘기 있잖아요. 이 사실에 대해서 일단 여권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걸린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겠다. 이런 투로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김동철 교수님 보세요. 여권 만드는 데로 한 2, 3년 걸린대요. 여권 만드는 데로 한국 들어가겠다. 그런데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상황을 파악한 뒤에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겠다는 게 지금 마이크로닷 부모의 입장이 이게 피해자분들이 보면 더 눈이 뒤집힐 인터뷰일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앵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2차 피해가 상당히 우려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원래 이제 첫 사건이 20년 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그때는 상당히 아마 충격이 컸겠죠. 아마 집단 네. 패닉 상태가 왔을 겁니다. 아하. 근데 20년 뒤라고 해서 집단 패닉 상태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 그 자녀들이 벌써 성인이 되었단 말이죠. 아하. 그럼 이 상황들은 더욱 커지고 네.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회피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아하. 직접적으로 나와서 사과를 하든지 네. 어떤 변명에 대한 얘기가 있다면 변명을 하든지 네. 그리고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명확하게 책임을 져야 된다. 네. 그렇지 않으면 이 상황들은 점점점 더 걷잡을 수 없이 네.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요. 명확히 아셔야 될 겁니다. 저 마이크로닷의 부모의 인터뷰를 보면요.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냐면요. 피해자분들이 볼 때는 없는 말을 지금 피해를 당했다는 분들이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것하는 그런 뉘앙스로 지금 들려요. 피해자분들이 볼 때는요. 그러니까 더 분통 터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주환 의원님 마이크로닷에게 신종 연좌죄를 물을 수는 없다지만 어쨌든 마이크로닷은 유명 래퍼 가수니까 최근에 보니까 뭐 예능도 나오고 광고도 찍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번 일로 상당한 여파가 미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현재로서는 그 마이크로닷이 계속 출연하던 네.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미 전에 출연분에 대해서는 이제 나오지 않도록 편집을 했고요. 아, 편집됐어요? 네, 아하. 편집이 됐고 또 이제 광고를 어디 찍었는데 네. 그 광고에서도 마이크로닷이 나오는 부분을 그 잘라내고 아, 근데 그래요?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하. 그 내용이 떠 있습니다. 이거 약간 광고가 진행되더라도 약간 뭐 아, 이해가 안 이거군요, 되더라도- 이거지. 예, 네. 그렇습니다. 아. 좀 영상이 흐름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회사나 아니면 그쪽에 그 예능 업체에서도 상당히 피해가 됐는데 마이크로닷이 진짜 연락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아하. 그 해명을 해줘야 되는데 네. 해명도 안 되고 그러니까 네. 이 업체들도 상당히 답답한 입장으로 돼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이 지경이 됐는데 손정희 변호사님, 물론 마이크로닷은 이 일에 대해서 사과문을 발표하긴 했어요, 며칠 전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자신의 부모가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리는 이 마당에 지금 마이크로닷은 뭐 하고 있고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일단은 소속사는 추가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아하. 마이크로닷의 매니저도 연락이 안 되는 연락 두절 상태라고 그래요? 하고요. 일각에서는 지금 마이크로닷이 지금 뉴질랜드에 있다 이런 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유가 SNS에 위치 표시가 되잖아요. 거기에 이제 뉴질랜드 오클랜드로 이제 위치 표시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전달되면서 지금 뉴질랜드로 간 거 아니냐 네. 이런 설이 돌고 있는데 근데 마지막 접촉한 게 오클랜드고 지금 한국에 있을 개연성도 배제하기는 아하. 어려워서 아마 고심하고 있고 대책 회의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부모의 잘못이지만 내가 아들로서 책임지겠다. 네. 그러고 성심성의껏 도의적인 책임, 특히 변제를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부모를 설득하겠다. 그런 여러 가지 진솔한 태도를 보인다고 한다면 네. 팬들도 다시 마이크로 닷에 실망했던 어떤 태도를 좀 바꿀 수 있거든요. 아하. 아직 기회는 남아있으니 빨리 조속하게 그러니까요. 사태를 수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인철 변호사님께 마지막 요거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앞서 그 마이크로 다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자신의 뉴질랜드 집 19억짜리 네. 집을 소개한 게 있었잖아요. 일각에서 이제 이런 궁금증까지 이제 가지신 분이 계신가 봐요. 물론 당시 방송에서는 마이크로 다시 딴 데 투자 안 하고 집에 투자한다. 그러면서 형과 함께 산 집이다. 19억짜리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각에서는 만약에 그건 사실관계는 모르는 일이니까 네. 만약에 그 집이 마이크로 다스의 부모가 산 집이라는 게 확인이 된다면 그 19억짜리 집을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몰수할 수 있느냐 이런 궁금증 가지신 분도 있습니다. 몰수보다는 이제 민사소송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집행을 해야겠죠. 아하. 근데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네. 첫째는 시효에 공소시효랑 그 소멸시효. 네. 왜냐하면 우리 민사상의 소멸시효는 10년이거든요. 형사상의 공소시효는 20년. 근데 이제 20년이 지났지만 처벌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해외로 만약에 도피할 경우에 공소시효가 정지가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남아 있고요. 네. 민사소송 같은 경우 10년이 지났지만 만약에 피해자들이 미리 소송을 했으면 판결문이 다시 10년 동안 계속 갱신이 되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 판결문을 갖고 네. 뉴질랜드 법원에 가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이 집이 만약에 이 부모님 명의로 돼 있으면 네. 그 집을 압류할 수 있으니까 네.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도 보입니다. 하하. 어쨌든요, 지금 이 사태는요, 일파만파 번지고 있고, 지금 인터폴 적색 수배까지 내려진 마당이니까, 과연 마이크로 다스의 부모의 이 지금 행적이 밝혀질지 여기에 관심이 모아질 것 같고요. 뉴스파이터가 끝까지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